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3년 전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가요. 원래 취지대로 전통시장을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형마트 문을 닫는다고 고객들이 전통시장으로 향한 게 아니라 편리하고 가격도 싼 온라인몰로 간 겁니다. 실효성이 없던 규제였던 거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는데요. 야당이 정부 여당의 반대가 워낙 심한 전월세 상한제 대신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입자가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계약 기간을 채운 뒤에 한 번 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2년에 1년을 더한 3년 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3년 연속으로 최고 국제 비즈니스 미팅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비즈니스 트래블이라는 잡지가 선정하는 이 상은요. 보통 미국 도시들이 주로 수상을 했다가 서울이 최근 3년 동안 뽑혔는데 그래도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3년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바닥에 이어서 천 정도 그랬고요. 또 기둥에 균열이 발견되고 엘리베이터는 멈추고 다 어딘지 아시죠? 제2롯데월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지하의 대형 수족관 아쿠아리움에서 물이 새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긴급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렇게 사고가 잇따르다 보면은 도대체 안전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아쿠아리움 밑에는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불안은 더 커지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끈질긴 인터뷰, 제2롯데월드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명 땅콩 회항 사건 다들 아시죠? 대한항공의 조현아 부사장이 비행기 내에서 이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서 항공기를 후진시켜서 승무원을 내리게 한 사건입니다.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게 부사장이 아니라 대한항공 측이 그러니까 회사가 사과문을 내놨다는 점도 그렇고요.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론이 들끓으니까 이제 국토부가 조현아 부사장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만은 의지가 과연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이게 과연 처벌이 가능할지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네. 5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코스닥 증시도 거래소 약세와 더불어서 하락 마감하는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하는 흐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새벽에 있었던 그 유가의 큰 폭 하락이 이미 어떤 하락을 좀 전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시장도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 시장이 대체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먼저 지수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은요. 전일 대비 8포인트 0.40% 하락하면서 1970.9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235종목이고요. 내린 종목이 572종목으로 2배 이상 많은 종목이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약세장이었습니다. 개인들과 기관이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매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일 대비 4.83포인트 0.88% 하락하면서 546.57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거래소와 비슷하게 하락 종목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만 거래소만큼은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형주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나빴고요. 아무래도 유가가 하락이 되니 관련 주식들이 좋지 못했습니다. 정유주와 그리고 1차 유아 관련주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 주식들과 그리고 중공업 관련 주식들 이런 주식들도 대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럼 뭐가 올랐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전력 이런 주식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올랐는데요. 분위기 영 좋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수가 일부 있긴 했습니다만 자사주 매수가 다 체결된 건 아니었고요. 그런 것에 힘입어서 2.27% 그러니까 135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는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거래가 많았겠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많은 삼성 SDI, SDS 두 종목을 뽑아서 거래 대금을 뽑아보면 약 5천억 가량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거래소 종합 거래 대금은 3조 6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 빼고는 약 3조밖에 거래가 안 됐다라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침체 흐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사실 환율로만 따지면 주가가 좀 올랐어야 됩니다. 네. 지금 엔화 환율은 0.96엔이 강세, 그러니까 0.8% 가까운 상당히 높은 강세인데요. 달러당 120엔 딱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원화도 9원 90전이 강세 보여주면서 1107원 80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런 환율 상황만 보면은 사실은 좀 올랐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강세 보여주던 중국 주식도 장중에 주춤했고 해외 주식들이 떨어지는 것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증시에서는 네. 큰 틀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터인데요. 1년 엔화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느냐는 일종의 악재가 되겠죠. 약세가 강화되면 악재, 그리고 엔화가 강세로 넘어오면 그 악재가 이제 소멸되는 뭐 그런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상하이 증시 어제 드디어 3,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분명히 큰 호재인데요. 투자자분들이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게 호재긴 호재인데 2010년만큼 호재냐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때만큼 경기가 썩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재고도 조정이 안 됐고 설비 투자, 과잉 투자된 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서 기대감으로 좀 반등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2010년만큼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좋을 것이냐, 중국의 어떤 반등 흐름들이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그때만큼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 부분은 호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상하이 증시 계속 하락하다가 15시 오후 3시 들어오면서부터 거의 보합권까지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시장은 당분간 한국에는 좀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가 내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내리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FTA에서 이제 명시된 사안들인데요. 네. 뭐 관세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개별 소비세도, 거의 내국세도 네. 같이 이제 낮추는 것으로 한미 FTA에서 이미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에 한해서 6% 현재 개별 소비세가 붙는데요. 이게 이제 5%로 낮아지게 됩니다. 1%포인트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종별로는 많게는 한 몇백만 원씩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비싼 차량입니다만, 현대차 에코스 5.0 프리스티지, 이거는 뭐, 가격이 1억 1천만 원짜리 아주 비싼 차인데, 네. 이거는 한 134만 원 정도 가격이 내려갈 것 같고, 지금 3천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그랜저 2.4 같은 경우는 2,988만 원으로 36만 원이 인하가 된다고 그럽니다. 네. 개별 소비세가 낮아지게 되면은 개별 소비세의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교육세라든가 또 이 부가세 이런 것도 인하 효과가 있어가지고 네. 소비자들로서는 그만큼 좀 더 싼 가격에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 업체들이 지금 이제 내년에 네. 세금 인하를 미리 반영을 해가지고 판촉 행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 외에도 내년부터는 이 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는데요. 예.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 1km 주행 시에 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일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100만 원 받는다는 건 그만큼 차값을 실제 구입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개별 소비세를 내리는 게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것이지만은 일본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내리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미국 차만 그렇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 차 같은 경우도 네. 적용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산차 판매가 더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건 뭐 전체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내수가 워낙 지금 부진해 있는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뭐 크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자동차 시장이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로 빠른 속도로 친환경 차량 쪽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디젤차의 천국이라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자꾸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 이런 쪽으로 가 있고, 최근에 제 지인 한 사람이 이제 그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네. 이 실리콘밸리 이쪽에서는 그 테슬라라는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열풍이 뭐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아직 거의 그거 차값이- 탄다 그러는데 진짜 그런가 봐요. 예, 차값이 좀 비싼 게 지금은 흠이긴 한데, 네. 일단 차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앞에 그 본넷을 열면은 예. 이거는 엔진이 그냥 차가 이 배터리하고 모터만으로 구성이 사실상 돼 있어가지고 네. 그 트렁크가 앞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본넷을 열면 거기에 짐을 실을 수 있게 돼 있고, 그렇군요. 아무튼 뭐 충전 인프라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더 갖춰져야 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네. 자동차의 패러다임도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충전소도 뭐 얼마 만에 몇 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이 테슬라라는 업체가 다 세워놓은 것 같고요. 예, 테슬라 같은 우리나라에서도, 경우는 예. 자기들이 직접 세워가지고 사실은 자기 집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아니고 네. 공중에 있는 거는 거의 무료로 충전도 된다고 합니다. 네. 전기차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네요.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에 있지요. 네, 모레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오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이 채권 담당자, 금융기관 채권 담당자들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98%가 동결 예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네. 지금은 동결이나 있냐냐의 문제지 이제 인상 부분은 뭐 당분간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요. 지금 정부라든가 이쪽에서는 자꾸 인하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 KDI에서도 이 장기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검토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도 낸 상태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동결로 갈 것 같은데 글쎄 만약에 지금 경기 상황이 특별히 개선되지 않고 네. 또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이 만약에 생각보다 좀 지연이 된다면은 글쎄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12월을 예상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예. 이번에 나온 전망은 12월. 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열리는 금통위. 이번은 동결이 거의 유력해 보이는 것 같고요. 보이는 거고 예. 내년 이후에 네. 10년 이후에 금리 추가 인하를 예상하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네. 온실가스 배출권이 이제 거래가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월 12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업체들 아무래도 네. 대기업들이 많겠죠. 특히 제조업에 있는 대기업들 뭐 철강회사라든가 정유회사라든가 이런 데들인데 거기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을 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한테 할당받은 거보다 내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공해물질을 배출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초과분만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대로 나한테 주어진 할당량보다 내가 환경 설비 같은 걸 잘 갖춰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했다. 100이 할당이 됐는데 90만 배출할 것 같다 그러면 이 여분의 10은 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하는 업체 할당량보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을 할당량보다 적게 하는 업체들이 부족분 혹은 남는 부분 이것을 서로 이제 증시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인데요. 이게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해서 내년 1월 12일부터 이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경부로부터 이제 배출권을 할당받은 52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여기에 이제 그 공공금융기관들도 일부 회원이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톤당, 예를 들어서 1톤이나, 그러니까 부족한 게 500g이다, 500kg이다, 100kg 이렇게는 안 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1톤에 해당하는 것을 1배출권 단위로 해가지고 최대 5천 배출권까지 이제 호가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거래가 시작이 되면은 어떤 점들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나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기본 목표고요. 네. 그리고 할당량 자체가 그냥 많이 준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할당량이 부과가 됐습니다. 각 업체들한테. 네. 근데 일단은 이걸 지켜야 되고, 다만 현실적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업체들, 예. 이 환경 설비라는 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갑자기 지으려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100을 우리가 할당을 받았는데, 우리는 도저히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110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건 이제 기업 편의를 위해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 많이 줄이는 업체들은,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는 업체들은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을 하기 때문에 이 잉여분을 가지고 사고 팔아서 그거 자체를 가지고 이익을 남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은 부족분을 사와야 되니까 그거 자체가 손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한테 이 온실가스 투자, 네.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를 좀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제2롯데월드 지하에 있는 아쿠아리움에서 지금 물이 새서요. 긴급 보수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벌써 롯데월드와 관련해서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싱크홀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바닥이 균열이 생겼었고 천정도 그렇고 기둥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한번 멈췄고요. 근데 이 수족관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리콘 부분이 약해져서 터지기 시작하면은 수압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형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걸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변압소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변전소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왜 자꾸 이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나는지 2부 끈질긴 인터뷰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삼찬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주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시한부 파업을 선언한 어린이집 협회에 나왔습니다. 관계자와 잠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강명숙입니다. 이 파업 언제까지 하게 되나요? 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 현실화와 또 보육기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8일부터 3일간 준법 투쟁에 돌입합니다. 파업을 단행하게 된 이유는요? 정부는 0-2세 보육료 지원금이 4년 내내 동결이었고 올해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을 봐도 3% 인상에 그쳤습니다. 부모들에게도 교사들이 불안전한 고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복지부도 이제 관계 부서와 이야기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네, 복지부와 면담을 한 결과 제도 개선을 일단 개선하는 것부터 정리해보자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참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관계자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영아 보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 아이의 선생님이 당당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함께 참여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원장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12월인데?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김윤경의 생생경제. 우리는 끝까지 간다. 새살 때문 뉴스 여든까지 간다. 집요한 MC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집요한 인터뷰. 네, 세상이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누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죠. 제2롯데월드 얘기인데 이번에는 물이 샜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주 토요일에 물이 샜다고 합니다. 대형 수족관 아쿠아리움 벽면에 균열이 생겼고요. 그 당일날 긴급 보수 공사를 했는데 정말 문 열기 전부터 말이 많더니 사그러들만 하면 또 문제가 나오고 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죠. 시민들도 그렇고 사실은 뭐 제2롯데월드 관계자들도 이렇게 해놨으니 마음이 편할 날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끝까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2롯데월드가 이번에는 지하에 있는 아쿠아리움 이 수족관 벽면에서 균열이 한 7cm가량 생겼다고 하네요. 네. 예, 이 수족관 관련해서도 원래부터 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그 임시 사용 허가를 승인할 때 예. 수족관의 안전성 문제도 꼼꼼하게 짚었는데 뭐 당시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균열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인가 하니까 보통 우리가 수족관은 특수 아크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크릴하고 콘크리트하고 접촉면이 있으면은 네. 그 접합부에 그 물이 새지 않도록 실리콘으로 땜질을 하잖아요. 네. 코킹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 땜질한 부분에서 누수가 지금 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크릴 벽면이 아니라 실리콘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 측에서는 보도자료를 보니까 예. 수족관 자체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고 그리고 이 수족관이 안정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아쿠아리움이 여수, 일산, 부산 등에서도 이러한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그래도 이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은 전 국민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인허가 과정 때부터 문제도 많았었고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건축공학을 공부하고 싶어질 정도예요.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항상 안전하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 실리콘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네. 이 물이라는 게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이렇게 그러니까 밀봉 상태가 안 되더라도 네. 터져 나와서 정말 대형 사고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설계는 안전하게 했을 네. 것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당연히 마련했어야 되죠. 네. 사고란 게 안전하다고 방심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롯데에서도 그냥 실리콘이 좀 마모가 돼 이게 균열의 수축 과정을 겪으면서 물이 좀 샜다, 누수가 네. 됐다, 예. 라는 식으로 가볍게 볼 게 아니고, 예. 이러한 자그마한 사건들이 모이면은 결국 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2롯데월드를 운영해야,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요, 이 수족관 밑에 변전소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이 변전소에 물이 새서 누전이 되거나 하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다시피 제롯데월드가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멀리서부터 전선을 연결하고 오면은 이 손실이 많습니다. 전기 손실이. 그래서 보통 아주 고압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우리가 보통 220V 쓰지 않습니까? 네. 몇만 볼트의 전력을 220V로 낮춰서 사용하게 하는 게 보통 이게 변전소의 기능인데, 만약에 이 변전소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상황에 따라서는 폭발이 될 수 있거든요. 전기 때문에요. 예. 예. 그리고 모든 전력 공급 시설이 파괴되는 그런 어떤 위험한 어떤 우리가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롯데 측은 일단 처음에는 숨겼고요. 그래서 뭐 청소 중이다, 뭐 환경 개선 작업 중이다, 뭐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게만 막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것도 사실은 더 믿업지 못하게 하는 행위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뢰가 무너지면은 우리 사회가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롯데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소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네. 롯데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조금 새니까요. 다시 실리콘으로 그 부분을 막는 그게 코킹 작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충분한 작업인가요? 전 현장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서울시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한 것을 제가 보니까. 예. 오늘 뭐 확인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수 공사를 한 흔적은 있고, 뭐 안전성에는 큰 어떤 문제가 없지만은 뭐 향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라는 어떤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리콘 작업으로 코킹 작업을 하는 것은 적절한데, 네. 그렇지만 추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 또 그와 같은 누수가 발생되는 지점이 그쪽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정밀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실리콘으로 코킹을 해서 다시 막았다고 하는데 왜 물이 그렇게 흥건할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누수가 되면서 예. 그 부분이 이제 흘러내렸겠죠. 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네. 혹시 그러면은 이게 실리콘으로 막으면은 바로 막음이 되나요? 아니면은 좀 시간을 두고 그걸 지켜봐야지 그게 굳거나 해가지고 누수가 안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실리콘 작업을 했다 그러면 바로 굳지는 않죠. 예. 굳지는 않고, 롯데 측의 자료를 보니까 이게 수족관 전체가 안정화가 되려면은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1년 정도 안정화되는 기간에는 뭐 수시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더라도 이 누수가 계속 발생하거나 네.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점점 더 커질 경우에는 수족관 전체 안전성도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좀 개장을 안 하고 사람들이 받지 않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지금 개장을 해서 일반 관람객들이 관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물론 뭐 서울시나 소방당국도 다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안전하니까 재관람을 허가를 해줬겠죠. 그렇더라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롯데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건 전 국민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이 안전성 문제는. 특히 네. 이제 123층, 물론 거긴 아닙니다만, 예. 롯데월드는. 그래서 롯데가 조금은 더 투명한 어떤 업무 처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찬근 님은 이 제2롯데월드 출발하기 전부터 계속 봐오셨잖아요. 네네. 개장하고 나서 가보셨어요? 네? 개장하고 나서 가보셨어요? 네. 개장하기 전에도 뭐 대여 차례 가봤고, 개장하고 나서도,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쿠아리움도 가보셨나요? 네, 그 슬쩍 지나가고 했는데 또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가장 큰 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걸로요? 네, 규모가. 예. 네, 규모가 큰 만큼 더 압력도 쓸 것 같고 누수가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문제 말고도요. 싱크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5-6건의 안전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것들은 다 잘 마무리가 된 건가요? 롯데월드가 인허가 과정부터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는 석촌호수 인근의 싱크홀 문제, 그리고 석촌호수의 물이 줄어드는 문제, 네. 공사장 안전사고 예. 등 이 안전 문제가 시민들을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럴수록 롯데는 조금 더 투명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투명한 일처리 방안을 도입하고 사전에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시민들의 일정 부분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장의 균열이라든지 기둥의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은 된 거예요? 네, 기둥에 균열이 갔다는 것을 보니까 보통 우리가 철골 구조물을 하게 되면 H 형태로 된 철강을 사용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부분이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에 덮는 작업을 하거든요. 네. 안 보이게끔. 그 부분에서 균열이 이제 갔기 때문에 철골 구조의 균열이 간 게 아니고 마감재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균열이 갔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성과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이 났었습니다. 예. 그때 서울시가 부분 개장 허용을 하면서요. 네. 안전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고 그러면은 다시 또 이 개장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런 수준은 지금은 아닌 건가요? 네, 서울시가 분명히 조건부 임시개장 허가를 냈죠. 예.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임시개장 허가를 취소하겠다라고 네. 했고 롯데 측에서도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상황은 물론 이런 안전 사고도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시민들이 좀 불안해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임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정도는 아니고, 네. 그렇다 해서 롯데가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도 객관적으로 검증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는 없을까요? 서울시 자체에서도 저는 내부적으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부분적으로요. 있습니다. 발생하는 건마다. 네네. 예. 이런 일은 사실은 없어야지 되는데 계속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 경제 뉴스. 며칠 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아주 그냥 귀가 확 트이는 말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5년 뒤에 이거는 테슬라 CEO가 한 얘기였군요. 앨런 머스크가 인공지능이 5년 뒤부터는 위협을 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의 지능을 대체하게 된다면은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업체들,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IBM 이런 업체들은 다 인공지능에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IT뉴스 김들풀 편집장과 인공지능, AI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공지능이 요즘 굉장히 뜨고 있어요. 지금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이제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앞다퉈서 그 인공지능 기술 연구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수십 년간 계속 뜨기도 했고 때로는 지기도 했고 이게 반복된 이 주기를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진정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이 AI라는 이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 그 IoT인 이 사물 인터넷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어할 것이냐 예. 이런 얘기에 대한 이제 꼭 필요한 기술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물 인터넷에 AI가 연결이 되는 그 접점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나요? 예컨대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심학습이라고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그러거든요. 딥러닝이요? 예, 딥러닝. 기계학습 분야가 기존에 이제 빅컴퓨터에서 이루어지던 거를 사람이 사람의 뇌처럼 이걸 이제 생각하게 하고 학습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게 구글이 2012년도에 이제 이런 실험을 했죠. 고양이에 대한 인식 실험을 한 건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1000만 마리의 고양이 얼굴을 구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딥러닝 프로그램으로 개별적으로 다 인식하겠다는 거죠. 이게 1000마리를 다 따로요? 예. 네, 사람이 보면은 고양이 얼굴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려 1000만 마리를 개인별로, 개개별로 다 인식을 했다는 이제 의미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네. 기점으로 해서 딥러닝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 있고 현재도 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이요. AI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은 뭐 몇몇 기업만은 아닐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50여 개가 넘는 걸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IBM은 많이들 알다시피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 대명사로 지금 나와 있고 거기에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구글 많은 회사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하신 심화학습 이런 쪽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구글이 현재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네, 구글이 이 인공지능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활용을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요. 네. 집, 스마트홈이죠. 예.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음성 인식, 구글 번역 뭐 이런 것들에 계속 좀 적용하려고 지금 계속 연구 중인데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그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네이커즈 와일이라는 사람이 이걸 진두지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불과 한 1년도 안 돼서 수십 개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가담을 했고요.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이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죠.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예전에 원자폭탄 개발했던 그 이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그런 것처럼 파괴력을 지녔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가공할 만한 어떤 위력을 좀 뽐낸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 로봇도 많이 로봇 업체를 많이 인수했잖아요. 사실은 이런 이제 딥러닝 인공지능이 로봇에도 이제 그렇게 적용될 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일본의 샤프트나 미국의 가장 세계적인 이제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약 8개나 되는 로봇 기업들을 이제 인수를 했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인간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대등한 것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커즈 와일 같은 경우에는 2029년도에 특기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때는 인간의 지능을 앞설 것이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이점이 온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네네. 네. 그리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당연히 AI에 관심을 좀 보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MS도 못지않게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의 시리 같은 음성 인식 기능을 탑재한 개인 비서 서비스인 코타나라고 출시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써본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기존의 시리보다 조금 더 앞섰다라고 이렇게 인식률이 되기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구글처럼 아담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약 1,400만 장의 개 사진들을 다 분석을 해냈죠. 아, 그렇군요. 이 코타나는 그러면은 윈도폰에서 작동을 하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윈도폰에서 작동을 하는 개인 비서 앱이죠. 또 이 뒤지지 않을 기업이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은 AI와 관련해서 또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나요? 사실
사실은 저 구글이 딥마인드라는 이 인공지능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네. 아마 그 구글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대반적인 모든 인공지능의 통합적인 이 솔루션이 될 것 같은데, 이 딥마인드를 인수하려고 서로 이제 경쟁 관계를 벌였었는데요. 놓쳤군요. 구글이 인수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이 페이스북에서는 딥페이스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또 발표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페이스북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 자동차 하고 있는 테슬라요. 테슬라 네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AI 개발에 나서고 있는 건가요? 이걸 좀 다른 각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위험성을 경고했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요. 그 미국의 그 비카리우스라는 인공지능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사진이나 비디오, 데이터 등을 이제 시각적으로 인식해서 여기에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 쉽게 얘기하면 메타포까지도 잡아내는 이런 회사인데, 네. 여기 투자자들이 아주 좀 재밌는 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누군가요?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네. 아마존의 베조스, 야후의 제리양, 스카이프의 이제 공동 창업자인 이제 야누스 프리스도 들어있고요. 네. 여기에도 한국계 벤처 캐피탈인 포메이션 팔레이도 여기 이제 투자를 했는데, 예. 여기에 일론 머스크 역시도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거죠. 위험성을 경고를 하면서 투자는 일단 했군요. 네. 그런데 이 위험성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공감이랄지 네. 문화랄지 인식률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야후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좀 투자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전기차가 결국은 또 무인 전기차가 되면은 구글의 무인차랑 또 경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소프트뱅크에서 만들었던 그 로봇 있잖아요. 페퍼. 네, 페페. 예, 네. 여기에도 인공지능이 좀 활용이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가정용으로 해서 약 한 190만 원 정도에 판매할 거라는데요. 네. 거의 강아지 수준이라고 예.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건 클라우드 기반에서 그 상대방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여기서 이런 딥러닝 기능으로 네. 가정용으로 이제 만드는 로봇이죠. 걔가 아마 네스카페에서 커피도 팔 거라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네.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IBM이 사실은 왓슨을 통해서 인공지능 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서갔잖아요. 그렇죠. 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의 기능을 가진 이제 컴퓨터 칩 트로노스까지 이제 개발을 했고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강력한 이 왓슨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의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거든요. 빅데이터 분석이요.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이쪽에 이 IBM이 좀 강력한 이런 부분들을 시장을 좀 형성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흥미진진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데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은 앞으로는 정말 좀 눈여겨 봐야지 될 분야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뉴스의 김들풀 편집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25년간 집에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2월 시흥 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 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부산 세교신도시와 수원 호메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예, 땅콩 그러면은 상당히 작은 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땅콩 때문에 비행기가 돌아갔죠. 땅콩 회항 사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조현아 부사장이 비행기 내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했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승무원에게 문제를 삼아서 내리게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대한항공 측이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요 외신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조현아 부사장이 한 행동이 과연 이
안전법에는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곧 사실을 파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글쎄 의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법을 위반을 한 건지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결국 피해는 또 이 봉변을 당한 사무장이 또 보는 건 아닌지 결국은 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제야 콘서트 프라미스 2015가 12월 31일 저녁 7시 반과 밤 10시 반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임태경, 옥주연 이런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해서 올 한 해에 공연된 작품들 중에 최고의 작품을 뽑아서 갈라쇼 형식으로 준비하는 뮤지컬이 되고요.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생경제에서도 매일 하루 한 번씩 2장의 관람 티켓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땅콩 회항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조현아 부사장이 이 항공기를 회항시킨 행동이 월권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회사 임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의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의 0945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